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좀 쉬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최남선의 시조 부흥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최남선은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뭐 개화기 시가를 이야기할 때 언급됐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 최남선에 의해 가지고 이제 뭐 창가라든지 신채시라든지 그다음에 뭐 해외계에서 소녀에게로 같은 그러한 것들이 막 창작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창가라든지 신채시 새로운 그러니까 어떠한 그 시 창작에 있어서의 새로운 흐름들을 그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시조 부흥 운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조 부흥 운동을 통해 가지고 조선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남선으로 대표되는 시조 부흥 운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920년대 그러니까 최남선을 중심으로 해서 시조 부흥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문학 형식이죠. 시조라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 문학 형식인 시조를 현대적으로 다시 창작하려고 하는 것이 시조 부흥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남선이라든지 이병기, 이은상에 의해서 주도가 됐죠. 그래서 이 이병기라든지 이은상은 시조 작가로 유명하지요. 그러니까 이 시조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에 이르러 가지고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 못하지만 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라는 그 역사 안에서 500년의 역사 안에서 하나의 그러니까 운문 형식의 주류로서 존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창작 계층도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사설 시조라는 것이 등장해 가지고 향유 계층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러니까 조선 민중에게 있어 시조라는 것이 물론 이제 그 주 창작 계층이 누구냐, 그 다음에 그걸 향유했던 계층이 누구냐 그랬을 때 민중에게서는 좀 멀어져 있었던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 더불어 그 이런 거죠. 1920년대 왜 다시 최남선이 그럼 시조를 끌고 들어왔느냐를 갖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1919년에 3.1운동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인들은 여러 방법적 모색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최남선 역시도 개화기 시가를 창작하는 그 시기와는 다르게 1920년대에 오게 되면 또 다른 방법적 모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창가 신체시로는 이제 뭔가를 할 수 없는 시기가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지라고 봤더니 그게 바로 시조구나. 그러니까 그 시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조선적인 것들을 다시금 끌어들여서 하나의 시적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가 시조 부운동을 주도하게 됐던 이유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조 부흥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현대 시조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어, 시조 시학이라는 것, 그러니까 시조의 시 창작의 의미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시조가 가지고 있는 기풍,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 정신과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어떠한 창작 방법으로서 시조를 한번 어, 던져 놔봤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 창작자들에 의해 가지고 좋은 문학적 흐름으로 하나의 문학적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시조 시인들이 명맥을 유지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병기와 이은상으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병기죠. 가람 이병기 선생 같은 경우에는 시조 시인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연 최남선의 조선 정신이라는 것이 뭐냐를 갖다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어, 그러니까 신문학 초창기에는 신시 운동을 앞장서죠. 그래서 신체시라든지 창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 형식을 시도합니다. 최남선이. 그런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죠. 음.
결국은.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개화기라는 그 특수성이 있었던 거고, 그 신체시나 창가라는 건 역시 일본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스스로가 창작에 있어서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왜? 자기도 일제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창작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가 일본인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조선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시 형식을 창작해내려고 했던 것은 그가 어떻게 보면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학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다음에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어떠한 권력의 중심에 서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신체시라든지 창가 이런 것들을 주도해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일합방이라는 그 절체절명의 어떤 민족의 앞날이 결국은 일제라는 그 세력에 의해 가지고 국권 침탈이라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그다음 1919년에 이제 그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암울했던 시대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에 자, 어차피 지금 보면 신체시나 창가는 더 이상 또 그 시적 효용성이 의미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시에 대한 창작 욕구라든지 혹은 새롭게 무언가를 끌어온다고 했을 때 무엇을 끌어올 수 있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조에 대한 관심으로 최남선이 옮아가게 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선적인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앞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어떤 시조 부흥운동을 통해 가지고 조선적인 것, 그 다음에 시적 형상화 가능성에 대한, 그러니까 조성적인 것들을 어떻게 시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그것의 핵심에 시조를 놓게 되는 것은 결국 시조가 500년이라는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운문의 하나의 형식 체계로서 가지고 있던 특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것과 같이 결합한다고 그랬을 때 새로운 시 형식으로서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남선이가 이제 이 당시에 생각했던 시조라는 것은 조선의 국토, 그 다음에 조선인, 조선어, 조선 음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대표적 표현 양식이 뭐냐? 시조 아니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조선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조선주의, 그러니까 조선적인 게 가장 좋아라는 것에 매몰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뭡니까? 봉건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 사상 아닙니까? 거기 안에서의 계급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면 조선적인 것은 분명히 좋습니다. 민족적인 어떠한 전통성의 차원에서 그것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 조선적인 것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유교이고 봉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주의, 이 어떻게 보면 최남선이 자신의 어떠한 그 사적 권력욕이 굉장히 대단했던 인물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서서 무언가를 창작해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창가라든지 신체시라든 것도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그 핵심은 근대적인 것이거든요. 근대적인 것. 그러니까 나는 시대를 앞서 나가는 근대적인 것들을 소개해주는 인물이야.
그리고 그것을 창작해낼 수 있는 인물이야라는 것에 핵심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으켰던 신시운동이라는 것도 과거의 어떠한 조선적인 것들의 문제가 있고 고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돼 하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채시라는 것과 창가를 만들어내는데 그 신채시라는 것과 창가의 근본 태생적 한계가 바로 뭐죠? 일제 아닙니까? 일제. 그 형식적 요소들을 일제에서 차용해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자기가 근대적인 것이 일제에서 차용해 오긴 했지만 근대적인 것이 좋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가 끌어왔던 일제가 나라를 갖다 찬탈해 버리지 않습니까? 국권을.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뭐지? 더 이상 이제 그걸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신시운동이라는 것을 펼쳐가지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던 것이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죠. 일제가 좋아 하다가 일제가 국권을 찬탈해버리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 뭔가 새로운 게 없나? 봤더니 일제가 국권을 찬탈했기 때문에 그 찬탈 전에 조선, 그래서 조선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시적 고민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리더로서 무언가를 갖다 좀 끌어와야지, 이런 생각이 더 앞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조 자체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문학사 전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유교적 사고에 근거해 가지고 어떤 대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미의식에서 출발하고 그 미의식의 극복 과정에서 형태적 분화를 거쳐 가지고 시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외형적으로 이런 거죠. 내가 신시운동을 통해 가지고 신체시를 했고 창가를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더 이상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지? 맞아. 조선적인 것이 있었지. 조선적인 것을 끌어와서 시조부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만 자신이 그냥 리더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앞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최남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죠. 그러니까 최남선이 시조 시인으로서 남아있을 수 없게 되는 것 큽니다. 왜?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서 문학적인 것들을 차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으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그가 남긴 작품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게 문학사에 있어서 어떠한 완성도에 과연 완성을 보여주고 있느냐 했을 때는 의문이 제기된다라는 거죠. 과연?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시조지 108번뇌를 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조선 정신을 노래하기 위한 조선적인 것의 창조를 얘기하다 보니까 시조부흥의 의미를 규정 지어 버린다는 거죠. 조선적인 것에만 머물러 버리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신채시하고 창가를 할 때는 뭘 가져왔습니까? 일제를 일제라는 새로운 근대 문물의 어떠한 그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던 그 당대의 어떤 한 국가의 것을 끌어와요. 그래서 이게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국가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네. 그러면 이제 과거에 그 조선 내 조선인이었으니까 조선을 것을 끌어와. 그래서 시조 부운동을 통해 가지고 조선적인 것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조선적인 것에 함몰돼 버리는 거죠. 아까 김억의 자유시라는 것이 출발할 때 핵심은 뭐였습니까? 자유로운 시창작, 대상에 대한 자유로움, 인식 이런 것들이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창작에 있어서의 한계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넓어져 버렸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최남선의 시조 부흥운동이 출발부터 한계를 가졌던 건 뭐냐면 최남선이 말하고 있는 조선적인 것이죠. 조선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시조 자체를 뭐에 한정시켜버리는 결과로 나타납니까? 조선적인 것에 한정시켜버리는 결과로 나타나 버린다는 거죠. 그게 문제로 작동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조 창작의 형식적 측면에서 이제 연작의 활용을 보이지만 시조 자체가 지켜온 단형의 형식적 완결성을 길게 느려뜨리기만 해버렸는데 연작을 통해 가지고 길게 느려뜨려 놨는데 그가 이제 어떤 시조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그 시조를 창작해낸 게 아니라 그냥 이 시조가 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해 끌어와 이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시조는 뭡니까? 초장, 중장, 종장으로 대표되는 3것과 그 율조죠. 3, 4조 3434, 3434, 3543으로 대표되는 그 율조에 맞춰 가지고 단형 짧게 표현해내는 데서 오는 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게 시조 아닙니까? 그런데 얘가 연작을 하겠어 해가지고 그걸 그냥 늘려만 놓다 보니까 완결성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그 시조라는 그 형식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리더로서 하는 사회적인 그 위치를 점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앞서서 출발하다 보니까 조선적인 것을 끌어와야 돼. 그 다음에 새로운 시조 부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럼 시조를 가져왔어. 그런데 이제 시조를 특징이 단형이니까 이것을 길게 늘렸어야 돼. 그래야지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연작 방법 가져와. 해서 연작 방법을 나열시켜. 그러니까 시조를 그러니까 단형인 시조의 완성형을 병렬적으로 결합시켜 가지고 옆으로만 나열시켜 놓다 보니까 완성도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끝날 이야기를 내 필요에 의해 가지고 길게 느려뜨려 놓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제일 짜증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끝나면 될 거를 그거를 지금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좀 더 늘리고 좀 더 늘리고 좀 더 늘리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그냥 쭉쭉쭉쭉쭉 늘려놓으면 보면서 뭡니까? 짜증나잖아요. 이 뭐야 이게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시조지 108번대가 그러한 한계를 가져버렸다는 겁니다. 최남선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최남선의 시조 부흥 운동이긴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조 부흥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뭐냐? 비록 최남선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시조라는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조선적인 것을 갖다 막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바라본 시조라는 것은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자신의 어떠한 창작의 하나의 대상으로서 시조라는 형식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조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창작의 방법론이 모색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조의 어떤 시작 창작 활동이 활성화되었고 시조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남선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면 그의 창작집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행적을 놓고 봤을 때 그냥 그가 왜 시조 부흥운동을 했느냐 했을 때 자신의 어떠한 행적 안에서 리더로서 위치를 점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훨씬 강했죠. 그러니까 이제 시조라는 것을 하나의 그 방법으로 채택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시조라는 게 있었지. 조선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시조가 가지고 있는 단형으로서의 완성도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근대 시적 요소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갖다 접목시키면 새로운 방법적인 무언가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 문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이병기, 이은상 주요한 조은과 같은 시조 작가들이 이어받으면서 새롭게 하나의 창작 방법론으로서 시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출발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건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방법론을 인식하게 되면서 시조가 현대 시조라는 새로운 하나의 장르로서 자리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 나머지 후대 문인들이. 그러한 측면에서 시사적으로 보면 분명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남선이 시조 부운동을 출발할 때는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그 나머지 문인들에 의해 가지고 시조, 현대 시조라는 새로운 문학적 장르가 하나 만들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봤던 근대시의 출발점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주의로 대표되는 어떠한 그 낭만시적 흐름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경영파, 프로문학 이렇게 이어지는 그 경향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조부운동의 이 경향. 이게 이제 한국 근대시의 초기 어떠한 문단의 형성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가 아니고 이 모든 그 출발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대 문학 그다음에 근대 시라는 새로운 운문 장르의 탄생 과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든 그 새롭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근대시라는 것이 출발하게 되니까 김억이 그러한 창작 방법론을 내놓고 자유시라는 것이 이게 자유시야 이렇게 던져주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든 김소월이라는 천재 시인이 새로운 한국적인 것을 접목시킨 완성도 높은 자유시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이렇게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